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1월 28일 월요일이고요. 이번 주엔 달이 바뀝니다. 이제 달력도 한 장 남은 건데. 자,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반짝 오를 텐데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오르겠고요. 한낮에도 5도가량 높아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수직 하강할 텐데요. 영하 10도 안팎의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겨울 나기에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잠시 옷장에 넣어두었던 따뜻한 털옷을 꺼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대가 튼튼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례적인 늦가을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오후부터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구 시설을 미리 점검하셔야겠고요. 낙엽 정비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수도권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서쪽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텐데요. 밤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120mm 이상, 중부지방에는 최고 80mm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강한 바람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영동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 텐데요. 시설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과 내일은 바다 날씨도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물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9.6도, 대전은 2.7도, 광주는 1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20도 안팎으로 온화함이 감돌 텐데요. 서울은 16도, 대구는 20도, 광주는 2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대한민국과 가나의 월드컵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거리 응원에 나서신다면 우유와 방한용품을 꼭 챙기셔야겠고요.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방석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양양 헬기 추락으로 5명 사망입니다. 강원 양양에서 산불 계도 비행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인근 목격자들에 따르면 인근 야산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고 불이 크게 번져서 현장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강원 양양군 현북면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가 추락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동체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1시간 15분 만에 진화가 됐지만 기장 A씨와 정비사 B씨 등 이 탑승자 5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속초, 고성, 양양이 공동으로 임차해서 운용하고 있는 헬기인데요. 이날 공중에서 이 산불 치약지 예방 활동을 벌이는 산불 계도 비행 중에 추락하면서 이런 사고를 겪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당초에 보고되었던 탑승자 인원과 사망자 수가 달랐다고요? 맞습니다. 이 헬기의 추락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당초 추정됐던 2명과는 달리 5명으로 늘어난 데는요. 비행 계획을 신고할 당시에 탑승자 3명의 정보가 빠졌기 때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출장소에 따르면 기장 A씨는 이날 오전 8시 51분께 공항출장소에 전화를 걸어서 오전 9시 정시에 산불 계도 비행에 나설 것이고 탑승자는 2명이라는 내용을 알려왔다고 합니다. 이에 양양공항출장소는 2분 뒤인 아침 8시 53분께 상급 기간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관제 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을 했고요. 결국 이 비행 계획서에 탑승 인원이 2명으로 표시가 되면서 속초시는 물론 관계기관이 모두 2명이 사고를 당했다고 추정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2명이 아니라 5명의 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직후 이 소방당국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구조 작업에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탑승 인원을 왜 2명으로만 신고했는지 그것도 참 희한하고 네.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3명
그분들의 신원은 확인이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A씨를 비롯해서 정비사 B씨 또 주유를 주로 담당했던 또 다른 20대 정비사 C씨의 신원까지는 확인이 된 상황이지만 나머지 탑승자 2명은 여성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찰이 이 여성의 신원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유족들로부터 검체를 채취를 했다고 하고요. 오늘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정비 불량이라든가 조종사 과실 같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원도 확인이 되고 또 저와 간의 일들은 좀 확인할 것들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한전 직원들 사내 합자금 985억 반납 날벼락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958억 원에 이르는 자녀들 대학 학자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근로자가 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대출받고 다 상환하기 전에 퇴직을 했다고 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남은 퇴직금에서 퇴직금에서 남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복지기금의 지원이 예정이 되어 있더라도 이는 별도 소송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이 자녀 학자금 융자를 시작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대출액이 4,080억 원입니다. 이 중에 상환이 완료된 금액은 3,122억 원인데요. 나머지 958억 원을 한전 직원들이 이제부터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선 이 직원들은 회사에서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입장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건지 그거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 한전에서 초반에는 자녀들의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1998년에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전액 무이자 대부, 그러니까 대출로 전환하는 대신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이 직원들에게 학자금 상환액 남은 상환액 이걸 전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2008년 이 감사원이 이러한 한전의 학자금 지원 방식을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한전이 학자금 전액 무이자 대부 제도는 그대로 두되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이번에는 자녀 성적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해서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에 따라서 한전 직원들이 사내 복지기금을 통해서 자녀 학자금 대부액을 상환하면서 사실상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받는다고 여겨왔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한전은 융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에 퇴직한 자녀들 같은 경우에 사내 복지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직접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면서 퇴직금에서 남은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를 한 겁니다. 이에 퇴직자 27명이 여기에 반발해서 2015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글쎄 갑자기 퇴직금에서 학자금이 공제됐으니까 좀 황당할 만한데 네. 근데 결국 재판부는 사측,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 편을 들어준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 1심과 2심에서는요. 한전 측이 아닌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14일 이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회사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이 회사가 지원한 학자금은 사내 복지가 아닌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이에 따라 소송으로 상환이 유보됐던 퇴직자들의 자녀 학자금 136억 원과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상환이 미뤄졌던 302억 원, 그리고 상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520억 원 등 총 958억 원이 전현직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에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 외에도 현재 총 1,233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8건의 학자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참 그 과정에서 참 혼란스러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소송까지 네. 가고 이랬으니까. 예.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황당한 초보 운전 표시 문구 논란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이 각양각색의 초보 운전을 표시하는 문구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고 재치 있는 것도 있지만 가끔은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문구들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 못하는데 보태준 거 있수? 또 빵빵거리면 브레이크 콱 밟아버립니다. 뭘 봐? 초보 운전 처음 봐? 이런 위협적인 내용으로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도 넘은 초보
초보운전 스티커로 인해서 적잖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러한 논란 탓에 해외처럼 표준화된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를 도입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절하고 재치 있는 표현들도 간혹 보는데 그에 반해서 좀 불쾌감을 주는 그런 문구를 보면 저도 운전하다 좀 당황스러울 때는 있긴 하거든요. 자, 다른 나라에서는 그 초보운전 표기가 규격화되어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 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인포그래픽 등에 따르면요. 해외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초보운전 표지를 규격화하고 운전이 미숙한 시기에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은 면허를 취득한 지 1년 미만인 운전자에게 법정 초보운전 표지인 와카바 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고요. 위반하는 경우에는 2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면허 취득 후에 3년의 수습 기간 동안 법정 식별기호를 의무적으로 부착을 하고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35유로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 호주와 캐나다 일부 주는 정식 면허 취득 전에 이 임시 면허 기간에는 규격화한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을 해야 되고요. 미국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임시 면허 기간 중에 이 표지 부착을 의무화한 이후에 자동차 충돌 사고율이 9.5%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초보운전 표지를 개인에게 맡겨둔 거예요? 네, 한국도 한때 초보운전 표지를 강제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던 시기였는데요. 이때는 운전면허를 받고 6개월 동안은 반드시 가로 30cm, 세로 10cm의 규격화한 이 초보운전 표지를 의무적으로 붙이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기면 이 벌점과 범칙금을 물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이른바 장롱면허, 그러니까 면허를 따고 한참 운전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초보운전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과의 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가 되면서 제도가 1999년 폐지가 됐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초보운전 표지 여부에 대한 판단, 또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제 폐지됐던 초보운전 표시 부착 의무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좀 있는 거예요? 네,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서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관계자는요, 1995년 이 의무 도입됐던 당시에 이 초보운전 차량을 향한 위협운전이나 보복운전 같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초보운전 표지 의무 부착, 이거는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규격을 통일하는 방안은 지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워질 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찬바람 들고 추워지고 하면 우리 이웃들을 한번 더 돌아보게 되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게 사장님들을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보통의 일상을 만드는 특별한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은 관심인 것 같아요. 그 작은 관심들이 모여 큰 힘이 되는 것.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전하는 나눔에 있는데요.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해야 한다는 마음. 그 착한 마음을 나누고 있는 현장,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한 미술학원을 찾았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수업을 하는 이곳에 어떤 특별한 나눔이 있는 걸까요? 유치부 때부터 한글 배운다고 스트레스 많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는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공간 만들려고 하는 게 제 취지예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박영옥 씨. 네, 우리 11일 날 그 빼빼로인데 저 안쪽에도 케이스 다 만들어서 케이스에 담아갈 수 있도록. 자, 우리 2학년 이상만 이쪽으로 가서 앉아 있어볼까? 포도예요? 짬뽕이랑 그다음에 딸기맛 크런키. 위에서 맞은 모습. 이처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토핑 얹으시고 자기가 붙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이게 뜨거워.
특별한 나눔을 한다고 해서 듣고 왔거든요. 아, 소문을 들으셨나 보네. 저희 남편이 시작한 일이거든요. 한번 우리 보여드리세요. 과연 이곳의 특별한 나눔은? 아이들이 쿠폰이나 이렇게 그 칭찬 쿠폰을 받으면 저희가 500원짜리 동전으로 교환을 해줘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섞으면 새콤달콤이 나오죠. 아이들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500원짜리 500원 내고 사 먹었지만 여기에서 수익금이 이제 기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저도 보이지 않는 기부 문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봤습니다. 아이고 뭐 금액이 중요하겠쇼?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나눔이기에 더 값진 나눔인 거죠. 저것도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이제 교육비의 일부라고 해야 될까요?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이체 하고 있고 연말에 또 저 사랑의 그 사탕 기계에서 또 해서 또 연말에도 또 보내고 그래요.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요. 이렇게 촬영까지 와주시고. 근데 한 번씩 힘들 때 한 번씩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년에는 제가 상도 받았거든요. 코로나19로 학원 운영이 힘들 때도 더 힘든 이웃을 생각한 박영옥, 김동식 부부. 우연한 기회에 그 전에 나눔을 했었는데 학부모님 식당 가게 갔더니 사랑의 열매에 착한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듣고 우리도 기부를 하는데 사랑의 열매도 하면 좋겠다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벌써 한 15년, 16년 된 것 같네요. 2005년부터 시작한 착한 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중소자영업 가게를 말하는데요. 그 가입자 수가 매년 느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착한 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나선 신규 가입자들의 단체 가입식이 열린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제 가입은 지난달에 했는데 오늘 행사가 있대서 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발벗고 나선 사람들, 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착한 가게를 만들어갈 텐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매월 이렇게 3만 원 이상의 정기 기부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참여 방법으로 울산에는 3,707개 소의 착한 가게가 있고 지역사회 풀뿌리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매월 기탁해주는 기부금은 관내 계시는 소외된 그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그 독거 어르신들 그다음에 뭐 한부모 가정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서 발굴해서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지역별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곳을 찾아 전달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가입식이 끝나고 이번에 참여한 한 가게를 찾았는데요. 아, 오늘 받으신 현판 가셨나요? 마음이 너무 좋고 편안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리 경력 30년 차 이승효 사장님. 착한 가게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남구 노인복지관에 그 어르신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가게에 모셔서 무료 급식을 한 7년 가까이 했었는데요. 중구 역사동으로 오면서 이제 봉사활동과 착한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이 착한 가게를 만들고 나가 지역사회가 성장해가는 길일 텐데요. 참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저희 작은 그냥 보탬이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좋은 의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말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나눔은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크게 제가 있어서 많이 하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도
한 번쯤은 손 내밀 수 있는 그게 우리 기부가 아니겠나 싶어요. 이웃과 함께하는 삶, 나누고자 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 좋겠죠?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안건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주제는 뭐 복고 관련해서 얘기 나누는 네, 맞습니다. 네. 뉴트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네. 그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뉴와 또 복고, 레트로를 합친 말인데요. 요즘 완성차 업계에도 뉴트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오래된 명차에서 또 향수를 느끼고 젊은 세대는 아빠차로 여겨지던 차에서 또 신선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객들의 수요에 발맞춰서 완성차 업계는 새로운 복고풍 모델 만들기에 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마침내 그들이 돌아왔다. 백투더퓨처 돌아온 추억의 차입니다. 추억의 차. 네. 옛날 차만 봐도 그때 그 시절의 향수를 떠올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니, 저도 머릿속으로 싹 그려지는 차들이 있는데 야, 이게 시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 어떤 차들이 있나 궁금하네요. 먼저 이제 수입차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복고풍 모델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의 자동차 회사 F사에서 선보인 B 모델입니다. 이 B 모델은 1966년에 처음으로 출시됐어요. F사의 대표적인 오프로드 SUV인데요. 30년 뒤인 1996년에 생산이 중단됐다가 많은 오프로드 애호가들이 제발 좀 다시 출시를 해달라 이렇게 성원을 보내니까 25년 만에 업그레이드된 B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국내에는 올해 3월에 출시가 됐고요. 1세대 모델 특유의 뭐 레터링 저 앞에 이제 그릴에 글씨가 써져 있거든요. 네. 저 레터링 그릴과 또 전면에 둥근 헤드램프 또 흙바지도 둘러싸인 대형 타이어 같은 복고풍 디자인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주행 성능까지 겸비를 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세대 모델에 대한 그 추억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모습인데 저기다가 이제 세련미까지 덧붙여졌어요. 네. 이외에도 다른 모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 다음으로는 코텐타 독일입니다. 자, 독일 V사가요 올해 3월에 출시한 I 모델입니다. 자, 외관이 매우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바로 1950년에 출시돼서 마이크로버스, 콤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던 T 모델이 양산형 전기차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이 T 모델은요. 독일인들에게 국민차와 다름없었는데 레저용부터 상업용 그리고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까지 확대 사용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됐습니다. 또한 히피들의 자동차로 불리면서 북남미 대륙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자, V사는 이 상징적인 차의 디자인을 개선하면서도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탑재했습니다. 야, 저게 정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히피들의 상징 맞아. 같은 히피. 차였는데, 그죠? 네. 예,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이게 전기차로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네, 이렇게 수입차 업계에서는 복고 열풍이 불고 있는데 우리도 질 수 없겠죠. 국내 시장은 어떤가요? 네, 국내 시장도 열기가 뜨겁습니다. 국내 브랜드도 복고풍 차량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이죠.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H사의 대표적인 세단 G 모델 7세대가 1세대 각진 모습을 살려서 출시가 됐습니다. G 모델 저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6년에 출시된 이후에 뭐 성공의 이미지를 앞세워서 사장차, 임원차, 또 아빠차 이렇게 불리면서 고급 세단의 명성을 이어왔는데요. 전통적인 1세대 모델의 저 각진 디자인을 살려서 출시한 건 무려 36년 만에 이뤄진 일이라고 합니다. 차량에 대한 높은 기대감 숫자로도 드러났는데요. 공식 사전 계약 없이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전환 계약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출고 대기 인원만 10만 9천 명을 넘어서 소비자들의 기대를 엄청나게 모으고 있습니다. 저게 국내에 외제차 별로 없을 때 저 차 타고 다니는 정말 부의 상징이에요. 진짜 있어. 저기서 벽돌 휴대폰 딱 꺼내봐. 야, 저거는. 진짜 벽돌이 했어요. 정말 있는 집이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과연 그 처음에 보여줬던 가게 느낌을 얼마나 살렸을지 너무 궁금해요. 외관 궁금하셨죠? 네. 새롭게 출시된 차량의 모습 이렇습니다. 1세대 각진 세단에 대한 오마주를 담아서 헤드램프와 또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 일체형 범퍼에서 특유의 각을 살렸고요. 직선뿐만 아니라 저기 보시면
또 곡선도 살짝 섞여 살짝에. 있어요. 그러네. 이게 또 세련된 디자인을 멋있다. 했습니다. 네, 멋있네요. 또 차체도 커졌습니다. 앞서 출시된 6세대 모델보다 전장이 45mm 길어졌는데요. 자동차의 앞바퀴 중심과 뒷바퀴 중심 사이의 거리가 휠베이스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차체 후방부의 돌출부인 리어 오버핸까지 해서 각각 10mm, 50mm 이렇게 늘려서 넉넉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안을 살펴보셔야 돼요. 네. 저 핸들. 네. 저 핸들 진짜 추억의 핸들이잖아요. 저 각 G 모델에 있었던 네네네. 저런 또 디자인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전기차와 같은 디자인으로 채웠고요. 또 카페이와 연계해서 세계 최초로 실물 하이패스 카드 없이 유료로 통행료도 결제할 수 있는 첨단 신기술이 대거 들어갔습니다. 야, 저거는 겉모습은 1세대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안에는 네. 최첨단인데요. 그렇죠. 야, 저기다 휴대폰도 복고로 벽돌 다시 놨으면 좋겠어. 그거 딱 들고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벽돌 그대로. 아니, 그게 하차감이 있거든. 딱 내리면서. 문 딱 닫으면서. 누구니? 뭐 네. 이러고. 아니 이미 추억에 너무 빠져들어서 다음 얘기를 좀 살펴보자면 그런가 하면 역사 속에서 사라진 차를 복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던데요. 아, 그렇죠. 1970년에 탄생한 예인 씨는 모르실 거야. P 모델. 아시잖아요. 예. 이재용 씨하고 저는 압니다. 네. 안 기자님도 잘. 저도 이 돌려서 문 여는. 아, 그렇죠. 네. 자, 1970년에 탄생한 한국산 자동차 최초의 독자 생산 모델 P 모델. 이 P 모델의 쿠페 차량이 화려한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P 모델은요, 최초로 해외에 수출된 국산 승용차 등 최초 수식어가 많아요.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할 만큼 우리나라에도 상징적인 차량입니다. 그래서 H사는 국산차의 전설로 불리는 이 차의 역사적인 복원을 공표하면서 그 대상을 P 쿠페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자, 이 모델은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콘셉트카 버전으로 공개된 적이 있어요. 자, 그 후에 전설적으로 사라졌던 P 쿠페 모델을 무려 49년 만에 원형 그대로 복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야, P 모델이 화려한 부활을 예고했군요. 근데 이렇게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디자이너가 세기의 자동차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약 50여 년 전에 처음 포니를 디자인했던 이탈리아의 자동차 디자이너거든요. 조르제토 주지아로인데요. 그가 이번에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시 한번 국내를 찾았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주지아로가 20세기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로 꼽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P 모델과 또 P 모델 쿠페 디자인을 시작으로 해서 네. 다수의 H사 초기 모델들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1973년 P 쿠페 모델을 만들었던 울산 공장을 반세기 만에 방문했거든요. 과거에 P 쿠페 모델이 생산됐던 공장에서 지금은 또 세계적인 전기차죠. I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 아주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또 I 모델이 자기가 디자인했던 이 P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차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난 50년 동안 한국 자동차가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다. 디자이너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어로 네. 해야죠. 아, 영어로. 예. 죄송합니다. 아니 본격적인 네. 협업을 시작했다니 아마 두근두근하신 분들 꽤 많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복원된 이 P 쿠페 모델 언제쯤 볼 수 있는 진짜 거예요? 언제? 네, 지난 24일 열린 디자인 토크 행사에서 그 일정이 공개됐는데요. H사는 내년 봄에 복원된 P 모델, P 쿠페 모델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복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요. 당대에 나온 많은 차량이 바로 이 P 쿠페 모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화 백투더퓨처에 등장하는 스포츠카, 지금은 사라진 브랜드입니다. 네네. 드로리안 DMC-12도 이 디자인을 기반으로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역사 속의 차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산차의 전통은 계승하고 또다시 세계 자동차 시장에 한국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기대를 해봅니다. 예, 저런 차들을 보니까 진짜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맞아요. 예, 국민차 시대를 이끌었던 P 모델, 그게 또 재탄생을 한다 그러고 각진차, 부의 상징. 벽돌에 예, 그것도 한번 보게 되고 역시 명품차는 시대를 뛰어넘는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자동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함께 해줄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어떤 거예요? 이거 정말 이 연말에 들으면 화날 소식입니다. 뭐예요? 15만 원대 임영웅 콘서트 표를 60만 원에 아니 15만 원대였는데 이걸 60만 원에 팔았다고요? 4배. 자, 네, 이와 네. 관련된 실제 사연을 저희가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임영웅 씨 팬 역할, 영웅 씨 너무 좋아. 예, 팬 역할은 제가 하고요. 딸 역할은 장예인 씨가 하고, 네. 안표상 역할은 이재영 씨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코앞으로 다가온 엄마의 생신. 저는 엄마의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사드리고 싶어서 곧장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엄마 명품 가방도 싫다고 그러고 옷도 마다하시더니 저한테 딱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는 거 있죠? 엄마, 곧 생일인데 뭐 필요한 거 없어? 아이, 그러지 말고 나한테 얘기 좀 해봐봐. 아유, 필요한 거 너한테 꼭 얘기를 해야, 아유, 참. 해줘. 사실 엄마가 원하는 건 이 백화점에 없어. 엄마는 우리 아들 콘서트 한번 보는 게 소원이야. 응? 엄마, 우리 집에 딸만 둘인데 아들이 어딨어? 무슨 아들이야? 아이, 우리 아들 이명웅. 에? 이명웅 콘서트 딱 한 번만 가면 엄마 소원이 없겠다. 아유, 옆집 재영이네는 자식들이 콘서트 보내준다던데 크게 자랑을 하고 그 자식이 10살이야. 10살 아들이 콘서트를 보내준대. 아유, 정말. 알았어. 내가 옆집 재용이한테 질 수 없지.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든 티켓 구해올 테니까. 그렇게 시작된 효도 전쟁. 아니, 티켓팅 전쟁이죠. 하지만 콘서트 표는 금방 매진됐고 전 엄마를 위해 사방팔방으로 표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찾았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안표 파는 판매자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영웅 콘서트표 파시는 분이죠. 제가 꼭 필요해서 그런데 어떻게 한 장만 파실 수 없을까요?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그러는구나. 네. 효심이 정말 기특해요. 특별히 할인해드릴게요. 네. 60만? 아이, 그거 정상가로 15만 원에 파는 티켓인데 이거를 60만 원에 파신다고요? 아이, 아무리 안표라도 그렇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면서요. 근데 그 정도 돈도 없어?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그밖에 안 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부러 효도하고 싶은 자녀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비싼 값에 표 파시는 거잖아요. 제가 경찰 가서 안표 판다고 신고할 거예요. 두고 봐요. 그래, 한번 신고해 보시오. 그 전에 이거 하나만 알아둬요. 나는 작년 임영웅 콘서트도 또 재작년의 콘서트도 안표 다 팔았던 사람이야. 그런 나를 그렇게 쉽게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응? 기존 판매가보다 몇 배나 되는 가격에 안표를 팔면서 경찰 신고도 소용없다고 큰소리치는 안표상. 노래는 가수가 부르는데 돈은 안표상이 챙겨가는 이 황당한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네. 꼭 있어, 노래는 꼭 가수가 있어. 부르는데 그럼. 돈은 안표상이 챙겨가고. 옛날에는 극장이 몇 개 안 됐었기 때문에 네. 극장이 줄 쫙 서 있으면 안표. 표 있어요. 안표. 표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방식도 다른 거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대놓고 하네. 연말을 맞으니까 진짜 인기 가수의 콘서트 쏟아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티켓을 재판매하는 안표도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안표와 관련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한 구매자의 사연입니다. A씨는 지난 3일이죠. 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둘러보다가 매물로 올라온 콘서트 티켓을 발견했습니다. 정가보다 무려 2배가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명백한 안표였는데요. 보다 못한 A씨는 이 사실을 고객센터에 알렸습니다. 네. 지금 안표 팔고 있으니까 제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고객센터로부터 다소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객님, 안표 거래는 판매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라는 말도 안 안내를 돼. 받은 겁니다. 안표 거래는 불법이에요. 근데 고객센터에서 팔아도 된다 이렇게 답변했다고요? 저도 말도 안 돼요. 해당 플랫폼 관계자가 A씨에게 안표 거래는 특정 상품 제외 운영 정책 완화로 판매 가능한 상품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 7월 28일부터 제재 정책이 완화됐다라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무료로 받은 티켓을 유상 판매하는 일부 거래의 경우에만 제재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에 A씨는 안표 거래는 제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니까 이거 너무 황당한 일 아니냐 이렇게 하소연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버젓이 암표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현재도 암표가 거래되는 모습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가격대는 무대와 가까운 이른바 로열석일수록 높은 판매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임영웅 콘서트의 경우에는 VIP석 티켓 가격이 15만 4천 원이지만 암표가 4배 정도 높은 60만 원가량의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2개 좌석이 연달아 붙어있는 2연석 좌석을 또 7, 80만 원으로 더 붙여서 거래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아유, 이명웅 씨 콘서트표 구매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 정도예요. 그렇죠. 이거 오픈하자마자 매진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암표로 팔고 있었다니. 에휴, 너무하잖아, 진짜. 아니, 이게 이제 부모님들을 위한 효도 상품으로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표를 구하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이게 4배씩, 아까 보니까 8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야, 이래서 어마어마한 웃돈을 벌고 있네요, 암표상들이. 그래서 통계를 좀 찾아봤더니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접수된 온라인 암표 신고 건수가 3,600건에 거의 3,594건에 달했는데요. 싸이나 방탄소년단 또 나훈아, 임영웅 이런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암표상들은 티켓을 향한 구매자들의 수요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과도한 웃돈을 붙였고요. 웃돈을 붙인 좌석을 아까 설명드렸죠. 연석으로 또 묶어서 파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정가 14만 원대의 나훈아 콘서트 티켓 4매를 웃돈을 붙여서 95만 원에 판매를 하기도 했고요. 정가 15만 원대의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 4매를 웃돈을 붙여서 130만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 무료로 배포된 티켓, 여기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수백만 원에 되파는 이들까지 또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죠. 웃돈을 붙인 티켓을 그것도 여러 매를 묶어서 판매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백만 원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암표 팔면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고 이랬는데 지금 안 그런가? 지금은 이걸 버젓이 팔고 있어요. 이거 단속을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처벌이 될지 안 될지 한번 맞춰보세요. 되죠. 자, 제가 법을 알려드릴게요. 경범죄 처벌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흥행장, 경기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그다음에 입장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판 사람은 처벌한다.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있잖아요. 처벌될 것 같죠? 될 것 같죠. 근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법에 온라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어머, 웬일이야. 온라인이란 말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제 형법 공부할 때 제일 처음 배우는 이제 이론이 있는데 죄형 법정주의라고 있어요. 또 뭐냐면 이 어떤 사람을 처벌하려면 이 법에 딱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비슷하다고 처벌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유추해서 금지, 확장해서 금지라고 하거든요. 국가의 형법권을 남용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이제 이론인데요. 어쨌든 법에 이렇게 조항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 법이 만든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당시에 입법자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활성화될 거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콘서트 암표 거래가 다 온라인성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죠. 맞아. 오프라인은 누가 표 있어요, 표 있어요 이렇게 요즘 안 그런 거 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경범죄 처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경범죄 처벌법 만들어질 당시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인터넷 강국이 될 줄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법을 바꿔야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법률상으로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우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암표상들이 어디 오프라인에서 티켓 사서 오프라인에서 팝니까? 다 온라인상에서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대량으로 온라인 티켓팅을 해서 표를 모아놨다가 이거를 모바일로 또 티켓을 전송을 해주거든요. 요즘에 오프라인 표 들고 다니는 사람 잘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잡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렇게 매크로를 통해서 티켓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판매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공연법 일부 개정안이 아직까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요. 그나마 작년에 이 암표 거래 방지에 대한 공연법 개정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근거를 담은 것이 아니고요.
있는데요. 문화체육부 장관의 방지를 위한 노력 의무만 규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온라인으로 이 표가 거래되는 건 막을 방법이 없다 없죠. 이건데. 네. 그러면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관리 감독? 플랫폼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죠.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가 안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는 고객센터 가이드 교육에 일부 오류가 있다. 그래서 잘못 안내된 부분이었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네. 현재 경범죄처벌법 또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서 안표를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주최 측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은 삭제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지나치게 높은 웃돈을 붙여서 판매하는 거래나 매점 매석 행위는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답해서 이거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지나치게 높은 웃돈을 얹어 팔아도 그저 그러지 마시라고 권고만 할 뿐이지 이거를 뭐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이게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제재하거나 제대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사태가 계속될수록 선량한 구매자 혹은 뭐 팬들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문제잖아요. 맞아.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렇게 안표상들이 성행을 해도 이 사람들을 잡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인정보가 사실상 허위로 등록된 가능성이 또 높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적을 할 수 있는 근거나 또 단서가 부족한 경우가 많겠죠. 더군다나 안표 거래가 성행하면 공연을 보고 싶은 진짜 팬. 수요자들이 정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안표가 성행할수록 팬들의 참여와 소통 기회가 점점 박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공연은 이제 발매 시작합니다 하면 바로 이렇게 해도 못 사는구나. 못 사죠. 쉽지 않아. 이런 그 판매 목적의 사람들이 막 달려드니까. 다 사버리니까. 얼마 전에 이명웅 씨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지난 19일에 좀 참 속상하다, 안타깝다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팬들에게 콘서트 티켓을 구하지 못해서 상심도 크신데 또 기승하는 안표에 저도 마음이 아리다. 이런 속상함을 기쁨으로 바꿔드릴 수 있도록 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앞으로 더 큰 우주가 되어보도록 하겠다라면서 지친 팬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안표 기승하는 게 그 가수의 잘못도 아닌데 속상한 팬들의 마음을 또 이게 가수가 달래줘야 하니까 아이러니합니다. 네. 근데 온라인 안표 거래 이 문제의 사태 심각성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이제는 뭔가 좀 법적인 제재나 혹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돼요.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온라인 그것만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워낙 또 싸우시느라 바빠져가지고 이런 걸 실생활을 위한 법을 좀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사면 돼요. 소비자가 안 사면 돼요. 안표행을 안 사면 되고. 그게 쉽지 않아서. 판매자도 이 안표 같은 걸 안 팔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거를 근절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고 해외는 지금 어때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안표를 다양하게 규제하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일단 미국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법으로 티켓 재판매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해서 티켓을 재판매하고 싶은 사람은요. 아예 원칙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하나로 약 3,300만 원 이상의 예치금까지 둬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매 업자가 소비자한테 반드시 환불을 해줄 수 있도록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까지 규정을 하고 있있어서 이 재판매 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어떤 책임까지도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부터 이 티켓 부정전매 금지법을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이 정가 이상으로 티켓 재판매하는 행위를 영리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호주에도 규제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법으로 정한 일정한 기준보다 훨씬 초과한 웃돈을 붙여서 티켓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하나로 약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연업계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자꾸 이런 안표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면 공연장을 찾는 분들 눈살 찌푸러지게 되거든요. 적절한 법이 좀 네.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제 지적을 이인철 변호사께도 해주셨지만 자꾸 딴짓하지 말고 이런 거 좀 해주셔서 진짜 공연장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죠. 맞아. 오늘 사연자가 딱 그렇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고 용서해주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그 후에 또 마음이 좀 어려워졌다는 건데요.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편이랑 사는 아내입니다. 반년 전에 제 인생은 절망으로 떨어졌어요. 가진 재산이라고는 남편 퇴직금이랑 적금 등 게 다였는데 남편이 전 재산을 다 날려먹은 거예요. 시숙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한테 퇴직금을 투자하라고 바람을 넣었더라고요. 인정이 많았던 남편은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돈을 대줬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땡전 한 푼도 못 건졌대요. 참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나이 들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악착같이 모은 노후 자금인데 어떻게 그 돈을 날려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남편도 속상했는지 매일같이 술을 달고 살더니 얼마 전 병원에서 위암 선고를 받았어요. 자식들은 저한테 엄마 없어진 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지난 일은 있고 두 분이서 편하게 살아라 하는데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고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용서하자고 마음먹어도 남편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형편에 시조카들한테 용돈을 주려고 한다든가 시누이들한테 김장김치를 나눠주려고 한다던가 그럴 때마다 열이 뻗치더라고요. 당신 누굴 돕냐고 그렇게 쓸데없이 인정을 베푸니까 이 꼴이 나지 않냐 막 쏟아붓고 나면 내가 아픈 사람한테 무슨 짓을 했나 싶어서 또 후회가 되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네요. 남편을 용서해주기로 했으면 화를 내지 말아야 할 텐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두 분 다 너무 착하시네요. 네. 그렇죠. 남편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그 돈을 잘못 쓴 곳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혼을 내거나 화를 내려고 했더니 또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런 남편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또 돌아서면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연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연은 정말 피눈물 나는 사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재산을 전체를 날린다는 건 우리가 청년기 때 이런 돈을 날려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나이가 들어 우리가 퇴직을 하고 퇴직을 한 이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어려운 시점에 전 재산을 날린다?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무엇보다 제가 진짜 이 장면에서 마음이 아팠던 건 지금 상황이 돈 잃었죠. 남편 건강 잃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이 장면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싶지만 용서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본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장면은 화는 나는데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허공에서 막 손을 휘젓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장면에서 최대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답을 한번 같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진짜 뭐 고난, 좌절 다 겪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뭐 산전수전, 수공전 다 겪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런 좌절을 했다가도 희망이라는 게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60대쯤에 이런 좌절을 겪게 되면 이런 큰일을 겪고 나면 다시 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30, 40대 돈을 좀 잃고 실패를 겪으면 뭐 다시 벌면 되지 뭐. 그런 생각, 일어나면 맞아요.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사연자분의 나이 연세에서는 아니거든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제가 저 실감하잖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조금 이제 불안해지거든. 나이 들어서 목돈이 조금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맞아. 사기에 휘말릴
경우도 많고요. 어디다 투자했는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되는 경우도 특히 맞아. 주식 같은 거 잘못했다가 맞아. 다 날리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봐요. 우리가 사실 뉴스에서나 봤던 노후 파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우리 뭔가를 잘하려고 했었지 일부러 파산하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파산이라는 것이 뭐 사업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에게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일시에 누군가에게 어떤 선한 일로 뭔가 도움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 일에 휘말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어쨌든 재정적으로 파산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파산이 됐을 때의 돌이킴이라는 건 우리가 젊은 날의 고생은 약이 된다고 하지만 노년의 파산은 참 어려운 숙제이고 이게 풀기가 만만치 않은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가지 마음가짐은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극복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 그게 돈의 문제였건 사건의 문제였던 간에 극복의 경험이 있었다는 건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현재는 과거 한 1, 20년 전하고 다르게 사회적 지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갖춰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항목들도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하나는 저는 이 자녀들과의 협력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노년인데 특별히 노년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자녀들에게 함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녀들과 함께 논의해가는 과정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주변도 힘들지만 당사자는 미칩니다. 그럼요. 자, 솔루션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지금은 용서하지 말아요. 용서하지 말아라. 지금 용서를 해야 되겠다, 용서를 하고 싶다, 용서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표현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용서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되게 용서에도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번에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용서와 관련된 장면을 상상하고 이후에 이 부분들을 수용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은 나에게 일어나는 이 분노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리도 안 된 상태예요. 정리가 안 된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지금은 용서의 시점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강제로 용서라고 생각하면 묵은 감정이 점점점 눌려서 마치 우리가 물속에 배구공을 집어넣으면 다시 확 올라오죠. 용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서하려고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지금 감정이 폭발하는 단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건 용서의 과정이 아니라 감정의 김 빼기, 감정을 일단 좀 식히는 과정, 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용서의 시점이 아니라 감정의 온도를 낮추는 시점이라는 걸 먼저 알아채는 것, 요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용서의 단계가 있는데 남편이 아프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에 급하게 하려니까 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구마 먹고 동치미 국물 마시고 이렇게 먹어줘야 내려가잖아요. 고구마만 계속 먹으니까 이게 안 체하는 것처럼 급하게 용서하려니까 자기가 더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게 악순환이거든요, 사실. 용서했다가 화를 냈다가 남편이 아프니까 미안했다가 또 미안했다, 맞아. 또 화가 났다가 이게 마음이 얼마나 고될까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겪어본 분처럼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디 가서 뭐 해소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가 있는 건데 남편을 용서를 못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 더 나아가서 나에 대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접어들 때까지 우리가 지금 이 감정이 어떤 표현으로 가능할 것 같냐면 감정 폭탄이 안개처럼 퍼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내담자가 우리 사연자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때 싸우는 한이 있어도 그 시숙이 돈을 빌려달라 그럴 때 돈을 빌려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남편에게 뭐 말 그대로 정말 격한 다툼을 하더라도 그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때 왜 덜 말렸나. 이런 생각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 아내의 잘못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한 의지로 시작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될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정확하게 내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고 그리고 이 답답함에 대해서 자녀에게도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 지금 우리 사연자께서 우리 여기 용안상담소에다가 사연을 보내실 때에는 감정 표출을 좀 하고 싶은 거고 솔루션도 얻고 싶은 거거든요. 제일 먼저는 가깝고 믿을 만한 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함을 소리를 질러서건 아니 화를 내서건 아니 읍소를 해서건 눈물을 흘리고서 나 혼자 가두고 있지 마시고요. 맞아요. 남편에게만 쏟아내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께 이 감정을 자꾸 나누어서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아내가 진짜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전 재산을 그렇게 투자를 할 정도면 큰일이잖아요. 네. 왜 아내한테 상의 한마디 안 하고 왜 대화를 안 했느냐. 네. 여기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내는. 첫 번째는 보나마나 아내가 못하게 할 거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거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맘대로 했는데. 근데 그 두 번째 거는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노후 자금이라는 그렇죠. 건 가족이 공동이에요.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와 같이 번 돈이거든 그게. 맞아요. 이게 상의를 꼭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특별히 나이 들어서 노후의 돈 문제는 반드시 배우자하고 상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상 은퇴나 퇴직을 한 이후에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지를 아내와 남편에게 각자 물어보죠. 서로 달라요. 이게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돈하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 다르죠. 돈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노후와 관련된 얘기 들어보시면 결국은 기승전 돈이에요. 우리 뭐 조론 얘기 나오고 이혼 얘기 나오는데요. 조론이나 이혼이나 무슨 돈이 있어야죠. 막상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딱 맞닥뜨리면 감정 다음에 현실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노후 관련된 은퇴 또 퇴직과 관련해서 어떤 돈 문제가 발생했다. 돈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배우자하고는 아주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비상금 정말 아주 소소한 돈이 아니라면 큰 규모의 돈은 반드시 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각자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노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도 서로 교환하시는 대화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바로 그 시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솔루션을 보겠습니다. 남편의 인정 베풀기 3년만 막아라. 네. 3년만 막아라. 우리가 이렇게 돈 문제가 빵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장 어려움이 그때 감정이 폭발하냐면 돈이 없어 힘들어 죽겠는데 이때 남은 돈 가지고 생색을 낼 때가 있어요. 이때는 그야말로 초긴축을 해야 될 때잖아요. 네.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초긴축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돈을 아끼고 살뜰하게 써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돈 문제와 관련돼서 이걸 지켜보고 막상 당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는 과정이에요. 쓸 수 있는 것도 안 쓰는 거고 내가 써야 될 것도 줄여야 되는 게 지금 상황인데 지금 시조카한테 지금 용돈 주고 있고 김장김치를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에 당한 사람이 지금 사회복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거 적절하지 않고 누군들 장남굿이라고 누군들 큰아버지 노릇하고 싶지 맞아요. 않고 누군들 사람굿이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워낙에 이 남편이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고 어려움에 딱한 사정에 그 시숙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건데 사실상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무런 제스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나의 잘못 때문에 사실상 정말 남은 생에 큰 짐을 지고 가야 될 배우자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볼 때 3년은 멈춰야 됩니다. 이 3년은 어떤 의미냐면 아내에게는 이 상황의 감정도 추스리고 새로운 계기를 위해서 뭔가를 움직일 하나의 준비 시간이고요. 남편은 근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은 적어도 3년만 참아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 3년 동안에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건 남편이 하시면 안 되고 시조카에게 용돈을 주든 김장김치를 주든 그건 아내가 하면 했지 남편은 지금은 멈추셔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 사연 들어보니까 남편이 조금 눈치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아내가 지금 이렇게 시숙 때문에 투자를 해서 돈을 날리고 이렇게 힘든데 너무 눈치 없이 행동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걸 말릴 수 있을까 싶어요. 원래 그 심성이 이런 분이신 것 같은데 이거 그쵸. 어떻게 말리나 싶어요. 이건 뭐 이미 싸울 만큼 싸우셨을 겁니다. 소리 지를 만큼 지르셨는데 그거는 감정에 대한 분출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명료하게 해야 될 건 뭐냐?
적어도 당신이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남편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드렸던 3년의 시간 동안에 돈에 대한 지출, 또 특별히 흔히 말하는 이제 기분이 좋아서 뭔가를 이렇게 서비스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리 사람이 좋더라도 평생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3년은 하지 말라라고 기한을 정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 그 3년 동안은 참아낼 수 있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동안에 누군가에게 이 서비스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렇게 거의 파산 상태에 온 걸 가족들이 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주변 친인척들도 다 알 겁니다. 이 시점이 되면 내가 이거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게 된다는 걸 남편이 또 알게 돼요. 그러면 남은 생에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내가 남에게 크게 그 전만큼 생색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도 그걸 굉장히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남편도 그 전보다 충분히 덜 해도, 충분히 조금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또 얻는 거니까 그 사이에 남편의 근신이자 동시에 아내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상처 치유 기간이자 동시에 남편의 일년에 베푸는 습관에 대한 조정, 이 세 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저희는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시청자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남편이 전 재산을 시숙한테 투자만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안타깝거든요. 네. 근데 당사자인 본인은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그럼요. 나겠어요. 근데 그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이 금액을 투자해서 벌어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해야 돼, 맞아. 그냥 내가 투자했으니까 대박 것만 나겠지, 생각하고. 잘 되겠지 이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한숨 나오셨습니다. 예.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뭐에 씌인 듯 털려요. 그래. 왜? 나중에 보면 내가 어떻게 왜 이럴 그랬지? 수 근데 뭐가 이렇게 씌이고 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만 하지 마라. 이게 뭐가 있죠? 은퇴와 관련하면 보통 퇴직금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한 60세 정도 되면 대개 목돈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긴 세월에 대해서 무엇을까를 찾는 기간이 꼭 와요. 맞아요. 그럴 때 세 가지는 적어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모르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투자도 내가 모르는 일이잖아요. 맞아. 그러면 그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던 일에 대해서 확장도 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 일을 더 확장할 때가 있고 유지할 때가 있고 줄일 때가 있는데 최소한 확장을 하지 않는다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지인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그 뭐냐, 아는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또 돈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투자를 하라 그러는데 그 투자는 누구를 위한 투자냐고요. 그 투자를 하라고 요청한 사람을 위한 투자인 거거든요. 맞아요. 마치 나를 위해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인 주의보 바로 발령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그럴수록 남은 것을 지켜라. 남은 것을 지켜라.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은 당신의 눈물방울을 헤아린다. 그 속상함을 아는 건 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과정에 우리가 이때 신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신을 찾고 그 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가족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에게 용서가 되고 우리가 뭐 나머지에 대해서 괜찮은가? 아니요. 잘못은 늘 값을 치르고 실수 역시 값을 치릅니다. 우리 가족이 이 값에 대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가 잘못을 했다보다 더 중요한 시점일 텐데, 제일 먼저 남아있는 것을 헤아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자산은 얼마인가? 그렇죠. 내 남편이 지금 암이 왔고 그 관련해서 치유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또 우리가 이 상황뿐만 아니라 또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 시숙과의 관계도 지금 남아있어요. 이 남아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손가락으로 좀 꼽아보시고요. 그 다음번 우리가 이 각종 사건과 관련해서 감정 다 분출했고 모든 말도 쏟아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관계에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건 남편의 건강이에요. 남편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잘 지켜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화가 나더라도 이거는 맞아. 꼭 지키셔야 되고, 두 번째 시숙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할 수 있다면 무슨 시숙의 재산과 관련돼서 뭐 그게 가압류라든지 뭐든지 전 법률적으로 알아보시고 좀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잃은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가족들 같이 모이잖아요. 그 시숙이 내가 보는 앞에서 고기를 먹어도 그 씹는 것도 싫어요. 사람의 감정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또 밖에 나가서 외식한다 그 사람이 돈 내죠. 이때 감정은 어떻게 분노를 추스릴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숙에 대해서 관계가 조금 불편해지고 앞으로도 계속 불편할 텐데 경제적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것 혹은 내가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조치를 취하는 건 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매정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에 부딪히고 나의 남은 긴 세월을 생각한다면 때로는 고배를 마실지언정 선택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돈 잃는 것보다 진짜 건강을 잃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남편이 지금 아프시니까 건강을 회복하는 게 더 큰 지금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남편분의 건강도 중요한데 아내분의 마음 건강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네요. 많은 네. 상처를 받으셨고 허무함도 많이 느끼셨을 거고요. 그럼요. 우리가 이런 경우는 되게 상담 영역 중에서 상실 상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꼭 상실이라는 게 사람을 잃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 안에 상실. 내가 잃었던 재산이라든지 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상실 상담 영역 안에 집어넣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고 우리 사례자에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남편의 건강, 뭐 시숙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지점을 찾는 거 다 좋은데요. 그중에 가장 방점을 두고 싶은 게 이 사례자의 건강입니다. 이미 화병처럼 분노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 내용을 보면 용서하지 못할 항목들이 너무 많아요. 네. 남편만 용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자식들한테도 미안한 감정 가득하고요. 시숙에 대한 분노는 이루 말로 할 수 없고요. 장래에 대한 불안은 어떻게 얘기를 설명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시점에 마음 망가지죠. 몸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만 60대겠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그럼요. 나이 들어가거든요. 꼭 건강 지키시고 이를 악물고 식사하시고요. 이를 악물고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부터가 우리의 솔루션의 시작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 자녀들하고의 관계도 다시금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냐? 제가 보니까 이 자녀들이 착해요. 또 부모에 대한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기특하고 갸륵합니다. 이 가족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녀들이 도움에 대한 제안을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자녀들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도피처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텐데 그 관계를 미안한 마음에 밀어내시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의 호의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하실 게 이 파고가 좀 지나가고 남편도 안정을 좀 찾고 하면 남편도 아내도 두 분 다 중장년들을 위한 일자리 희망센터 같은 데 있습니다. 가셔서 우리가 지금 건강상에서 지금 우리가 가진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수 있을지 한 번쯤 문을 한번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또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여러 연결고리도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 혼자 혹은 우리 가족 안에서만 해결하지 마시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는 용기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기 위해서 노후자금을 모아서 그걸 좀 불려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식들한테도 걱정을 끼치게 되는데 맞아요. 거기서 더 위축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아이들 보니까 굉장히 착하고 아마 또 잘 키우셨을 거라서. 그래서 더 미안하죠. 그래도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어떨까 싶은데. 되게 부모들이 돈이나 마음의 어려움을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전혀 얘기하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은 말이죠. 부모의 사랑, 곧 호의의 또 다른 표현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했다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 다시 말하자면 부모에 대한 호의를 기꺼이 제한할 때가 있어요. 거절하신다면 그건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과 유사한 방식의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어려운 순간 나누면서 가족임을 증명하는 이 사랑의 공간이 저는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꺼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받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도 뿌듯하게 느껴져요. 고맙다 말씀해 주시고 감사하다 이야기하시고 기쁨으로 가족들 간의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이 오히려 가족을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예, 용한 상담소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에 월드컵 응원하셔야죠. 저 밖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희 남편도 거리 응원 이야기하던데 비가 꽤 많이 온다 그럽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꼭 크고 튼튼한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